189쪽 풍장. 풍장 오른쪽이에요. 작품 감상과 이해 길잡이. 이 작품은 풍장이라는 장르의 풍속을 통해, 그러니까 풍장이 뭐냐면 죽어서 말 그대로 풍이 바람인 거니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 속으로 흩날리게 뿌리는 것이 바로 이제 풍장이에요. 계속 죽음을 마치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형상하고, 보통 우리 죽음이라고 하면 두렵고 그 다음에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달간적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간적 태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는 죽음 싫어하고 돈 좋아하고 권력 추구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달간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계속 시신을 비바람 속에서 저절로 썩어 없어지게 하는 풍장처럼 화자는 자신의 삶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뭐야? 억압받지 않는 인간의 삶인 거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 풍장의 경우는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마저도 자유롭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런 욕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계속 화자는 자신의 삶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화자는 풍장을 통해 죽음을 엄숙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은 엄숙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거지. 그런데 자연과 동화되어가는 순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달간적 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는 죽음이란 단지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봅니다. 본문이에요. 내 세상 뜨면, 나 죽으면 풍장시켜다오. 그래서 자신의 바람을 지금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를 그냥 그래 죽은 사람처럼 그냥 다 이렇게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거야.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풍자가 뭐라고 설명했어?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그냥 시신을 방치해두면 결국 이것이 사가서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생각해봐. 지금 이제 택시 탔는데 택시에 뭐가 있어? 택시에 뭐가 있어? 가죽 가방? 가죽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데? 가죽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데? 죽은 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거기에서 검색이 심하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택시 탔는데 택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시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대로 요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묻힐 곳, 내가 풍장 당할 곳으로 지금 나를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그러니까 배가 육지 허리에 대는 기척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풍장할 곳에 도착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가방에서 꺼내는 거야. 가방에서 시체 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금 아까 전에 입었던 옷들, 시계들 이제 다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일단 옷을 벗겼는데 지금 시계 벗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죽은 샀다고 하면은 몸이 툭 풀리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계가 망가질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바람에 자연스럽게 내 살과 뼈가 다 날아가도록 말리도록. 어금니에 박혀 녹쓰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거지. 그냥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그렇게 벗겨놓고 그냥 놔둬 이런 거야.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풍화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놀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화자는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는 풍장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보다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빠삐용, 영화사회, 죄다 똑같아. 앞에서부터 다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그러고 싶은 욕망 자꾸 드러내는 거야. 빠삐용도 똑같아요. 빠삐용 영화사회학. 먼저 오른쪽에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를 봅니다. 이 작품은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과 우리 속에 남아있는 표범의 대비를 통해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억압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관점이 다른 거네. 어떻게 관점이 다르지? 앞에서까지는 다 보였어. 어떤 노력과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란 안주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안주하는 삶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 한 마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끝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빠삐용이 우리 속에 세 마리의 표범은 탈출을 포기하고 감옥을 선택한 드가와 연결된다. 화자는 자신을 드가에 비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나 또한 화자 또한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안주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나도 뭐가 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드가에 비유함으로써 TV라는 우리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을 자조적 태도로, 자조가 뭐냐면 스스로를 비웃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비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 북새통을 틈타 서울대공을 탈출했단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본 내용이에요.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수재는 이제 아까 물난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 나온 수재는 그 숫자가 짐승 숫자야. 그러니까 표범 한 마리가 탈출한 걸 말하는 거지. 이제 맹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죠. 겹쳤다고 했지만, 순간에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 마리의 표범은 뭐한 거야? 그 우울한 눈빛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갇혀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원래는 네 마리였겠죠?
이 한 마리가 탈출했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세 마리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탈출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한 마리, 탈출을 한 한 마리는 탈출을 선택한 거고, 탈출하지 않은 세 마리는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 거 아니지. 동물원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야. 계속 볼게요.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제 그 자유를 한순간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잡히고 또 잡혀도, 그러니까 잡히고 또 잡혀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 탈출해봤자 오래 간다는 거야,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오래 못 간다는 거지. 동물원에 탈출해봤자 그 자유가, 탈출한 자유가 지속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원의 그 우리에 있는 세 마리의 표범들은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에이, 어차피 잡힐 거 못하러 탈출해,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탈출한 한 마리는 그래, 그 짧은 순간 거기 여기 나온 것처럼 한순간만이라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뭐 하고 싶다는 거야? 한순간만이라도. 자유를. 그렇지, 자유롭고 싶다는 거야.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탈출한 한 마리.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어? TV 보고 있어.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탈출한 표범 한 마리 때문에 누가 떠오르는 거야? 빠삐용이 떠오르는 거죠. 혹시 빠삐용 영화 보셨습니까? 킬링크 살았어요? 뭐 그거 비슷한 거 나는 못 봤어. 거기서 이제 아주 명대사가 나오죠. 내가 여기 왜 갇힌 거냐? 인생을 낭비한 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추구하는 거야. 계속.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범은 폐허의 산속, 그 폐허의 산속으로 간 거죠. 그 폐허의 산속은 그러면 표범에게는 어떤 공간인 거야?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자유를 향한 공간이 되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는 총알이 빗발쳐서 사실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맹수잖아.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선택한 표범의 모습을 지금 빠삐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3명의 드가 누굴 말하는 거겠어? 동물원에 남아있는 3마리? 표범. 그러나에다가 세모. 보통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 시상이 전환된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 앞에까지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TV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인 거야. 맞지? 외부에 대한 거죠. 표범 3마리? 그래, 표범 한 마리는 자유를 추구했나 보다. 맞아. 빠삐용 생각나네. 지금 그거라고. 이게 인식의 방향이 그 외부였어, 외부. 바깥을 향했는데,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드가. 지금 남아있는 3마리. 우리 남아있는 3마리. 왜 욕하지 못한대? 사실, 그래, 편안함에 안주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야. 안 좋은 모습이잖아.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못한대. 왜 그러냐? 봅니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라고 빠삐용한테 누가 말한 거겠어? 드가가 얘기한 거겠죠?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감자나 심으며 살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친근감 넘치는, 거기 친근감 넘치는 데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검은 뿔테의 안경에 드가를 생각하는 애. 그러니까 화자는 누구에게 가깝다는 거야? 드가. 그렇지, 드가에게 가깝다는 거야. 지금 탈출한 한 마리 표범이 상징하는 바도 알아. 빠삐용이 추구하는 삶도 알아. 하지만 탈출한 한 마리와 빠삐용보다는 이 화자는 누구에게 더 가깝다고? 드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지만 안주할 수 있는 삶에 더 가깝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쟤네들을 자유가 좋은데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나에서부터는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계속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비극적 결말이네. 결국 자유를 추구했지만 목숨을 잃었어.
그러면 그래 목숨과 그러니까 자유와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봐봐 결국 죽잖아. 이게 뭐야? 지금 결국 죽잖아 라는 얘기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의 선택을 뭐 한 거야?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야 나는 봐봐 나 그때 저럴 줄 알았어. 여기서 탈출했다가는 죽을 줄 알았어. 그 파도에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그래서 파도에 결국엔 죽을 거라고 죽을 거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련한 선택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TV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네가드가 지금 거기에 그 물음표 있죠?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거봐 결국 죽잖아 이런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었던 거야? 화자의 반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반응에 나도 뭐야 내가 드가? 라고 된 거죠. 드가랑 어떻게 돼? 그 반응이 결국 드가의 반응하고 일치. 그래서 이제 나도 결국 어떤 사람이었다? 안주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주하는 삶에 대해서 비판, 그리고 그 안에 자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비난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202쪽입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3비탈에 또 오른쪽에 작품 감상과 이해 길라잡이. 여기 있는 작품은 좀 쉬워요. 보면 이 작품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을 의인하여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뻔해. 문학은 뭐냐?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인간의 어떤 삶을 보여줄 거야? 퇴폐적이고 향락의 삶을 보여주겠어? 바람직하고 추구할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쭉 보여줬던 거지. 그러니까 빠삐용까지 보여줬던 것은 바로 자유의 추구죠. 자유 추구. 자유로운 삶의 추구,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이에요. 그래서 그래 인간이란 결국 공동체 속에서 사는 건데 공동체가 어떻게 좀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우리 동네 느티나무입니다. 계속 볼게요. 네 번째 줄 끝이야. 느티나무들은 산비탈이나 돌밭과 같은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나무들끼리 삶의 애환은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말하는 거지. 슬픔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민중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공동체적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겠네요. 별 많은 밤에 뿌리는 늙은 느티나무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냄으로써 민중들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인 거지.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산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의 지혜들을 다시 이제 자자손손 전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민중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환자의 시선이 바로 이제 느티나무를 향한 시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산비탈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느티나무들이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이런 거죠. 그 저희들끼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벌어져. 안 좋은 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문제되는 게 없어. 맞지? 생각해봐.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돼. 서로 다 좋고 좋은 건데. 좋지 않을 때가 중요한 거야.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혹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공동체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일에서 나 힘들어 나 그래 야 우리 더 이상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그만 헤어지자 나는 내 삶을 찾아볼게 라고 하면 공부지 사라지는 거지. 아니 좋을 때는 당연히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있는데 안 좋을 때 그렇게 이제 발을 빼버리면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봐봐.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에 시든 일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것은 만져도 주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애환이죠.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 안 좋은 장면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거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지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곰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결국 어떤 거야? 지금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보듬어주는 모습이죠.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들,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되는 거야. 나무니까 당연히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제 과실수라고 하면 이 열매가 중요한 게 그 열매가 이제 땅에 떨어져 이제 그 땅에 묻혀야 나무가 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그런 경험들을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일에는 이렇게 했고 저런 일에는 저렇게 했어. 혹시라도 너네들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온 마을에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살아왔다가 그런 경험을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려는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이제 민중의 삶으로 이제 형상화를 한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들길에서 마을로 마찬가지 오른쪽입니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들길과 마을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평화로운 자연이 있는 농촌사회가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향토성.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어떤 작품이었냐면 더불어 삶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농촌사회의 모습을, 농촌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남아있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속 서정성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광경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시선의 이동이래. 시선의 이동이라는 얘기는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하고는 형식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작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의 형태를 좀 봤었잖아. 근데 여기는 줄글이야, 줄글. 그러니까 산문시에 해당되는 거죠. 밑에 봅니다. 본문 밑에 실력 더하기 산문시. 산문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문 형식으로 된 시로 시행을 나누지 않고 리듬의 단위를 문장 또는 문단에 둔다. 산문과는 달리 서정적으로 시화하여 묘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화적 이미지를 써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계속 정형시처럼 외제율을 갖지는 않지만 미묘하고 독특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이제 산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운율 형성하는 건 쉽진 않은데 시에서 운율 형성은 하나밖에 없죠.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은 뭐야?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 반복. 그렇지, 반복.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뭐 시어라든지 식구라든지 혹은 문장 구조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운동 상징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걸음 해질 무렵입니다.
들길에 선다. 누구겠어? 화자. 그래. 주어가 따로 없으면은 이제 화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 해질녘에 들길에 서 있어. 기염기염 산 그림자 내려오고, 그 산 그림자 내려온다는 얘기는 산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얘기겠지. 왜? 왜? 왜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지? 해가 져가지고. 그렇지, 해가 지니까. 길석, 길 가장자리에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그러니까 지금 산 그림자 보고 길 가장자리에 망초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눈물방울 점점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벽 끝으로, 그러니까 별을 보고 있는 거네요. 세상에 허투른 것은 헛된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속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럼 이번에는 속독새 소리를 듣는 거겠네.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의 백발은 거기다 물결 표시 나의 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에서 노인처럼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네요.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그때 그는 누구겠어? 자기 자신을 그라고 한 거야? 다시. 지금 여기 뭐 보고 있어? 다시. 지금 이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본 게 노인이잖아. 지금 또랑문에서 삽을 씻는 노인이 지금 서천으로 고개를 드는 거야. 거기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다시 이제 또 벼 보는 거네요. 이윽고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그래서 이제 들길에 서서 주변부를 쭉 보는 거예요. 맞죠? 길 가장자리, 산, 벼, 그리고 또랑에 살 수 있는 노인까지, 그래서 주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보는 거야? 마을을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의 이동이 되는 거야.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그 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불 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불 때는 거니까 뭐 지금 아까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밥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혹시 밤꽃 본 적 있어? 아니요. 이게 언제 밤꽃가 보통 꽃 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열려? 열매가 열리죠. 거기서 꽃이 피고, 근데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열매가 열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이제 초순 돼가고 있으니까 아마 중순 조금 있으면 벚나무에서 이제 덧지가 열릴 거예요. 덧지. 알아? 몰라요. 이전에는 먹었었는데. 번다 먹어서 열매가 나요? 응. 아. 그래서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가 벚지야, 벚지. 아하. 이게 왜 내가 그거를 잘 아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벚나무 열매가 열면 그거 따먹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거 좀 앵두랑 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리 색깔나. 근데 체리보다 훨씬 작죠. 앵두만. 근데 잘 익으면 좀 맛있고, 근데 잘못, 그러니까 덜 익고 그러면은 좀 뭐랄까, 떫은 맛, 그런 맛이 나서 잘 안 먹는데, 이제 그 열매가 열리면 온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 다 보라색 색동이 막. 왜냐면 이제 열매가 열렸으니까 새들이 그걸 먹고, 이제 똥을 칙칙 싸면 바닥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막 그게 떨어졌고, 그럼 딱 바닥이 그렇게 되고. 한번 이제 나중에 벚나무 근처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럼 벚지 그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저 질긴 전통, 그래, 이렇게 저녁 때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밤꽃보다 더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사실 우리 남자들한테는 밤꽃 향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서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아, 되게 엄청나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밟고, 그러다 보면 들판 인식이, 그리고 이제 지평선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뿌듯하다. 누가 뿌듯한 거야? 누가 뿌듯한 거야? 화자. 그렇지. 갑자기. 지금 이제 주어가 없으면 다 화자라 생각하겠잖아. 화자가 들판 보고, 들길 보고, 그 다음에 마을 보고. 그래서 그런 모습에 뿌듯한 거야.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수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이거 반대죠? 얘가 뿌듯하기 때문에 수국새가 우는 것이 아닌 거잖아. 마치 그냥 수국새가 우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뭐예요? 봐봐. 지금 상황이 갑자기 앞강물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래. 뭐가? 쑥국새 울음이. 지금 쑥국새 울음 다음에 서러움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의 서러움도 누가 느끼는 거라 할 수 있겠어? 화자가 느끼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한번 쳐주시고. 이제 하루 염이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러니까 저 노인은 어떤 노인이었어? 또랑에 삽시는 노인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저 노인이 꿈이었잖아. 저렇게 늙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과 뭐 하고 싶은 거야? 공유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 탁배기, 술이죠. 막걸리 같은 거.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 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하리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아까 전에 그 새소리 같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얼마 남았어? 2개 남은 거죠? 봅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오른쪽이에요.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복숭아 나무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인격화하여 그럼 이제 뭐랑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그거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느티나무도 이제 인격화 의인한 거였고 여기서의 복숭아 나무도 의인한 거니까 계속 인격화하여 화자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에 복숭아 나무를 멀리하지만 복숭아 나무의 눈부신 빛깔 때문에 그에게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에 대한 깨달음이. 그런데 그 복숭아의 여러 개의 나무, 그러니까 결국 타인에 대한 깨달음인 거거든. 그냥 편견만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 판단하기가 어렵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본질,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혹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눈부신 빛깔 때문에 그에게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복숭아 나무가 외로움을 이겨내고 수많은 꽃빛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와 완전한 조화와 교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을 드러내준 사람을 접근할 때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그 복숭아 곁으로, 그러니까 그라고 했으니까 대상을 지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정하는 거야.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거기다가 한 번 더 밑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다는 거야? 거리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앞에 너무도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 문제는 이거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게 문제인 거죠. 그것도 지나치게. 너무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만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뭐 한 거야? 먼저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멀리로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보다는 B에서 거리감이 더 생긴 거죠. 계속 봅니다. C예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시간이 흘렀다는 건 아닌 거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꽃을 피운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빛깔들, 이런 거죠.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잎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좀 무성하면 나뭇잎 사이 혹은 거기에서 핀 꽃 사이에서 햇살이 내리쬐는 것, 얼핏 보이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나뭇잎이면은 잘 투과가 안 될 텐데, 지금 꽃잎인 거니까 이 분홍과 흰 꽃 사이로 그런 햇빛이 들어오면 더 다양한 빛깔을 보여줄 수 있겠지. 아름다운 빛깔을. 지금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복숭아 나무가 지녔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바로 인식의 변화인 거죠. 눈부셔 알았습니다. 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러니까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 다양한 걸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건 뭐랑 연결될 수 있는 거냐면 저 첫 번째 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이상해, 복잡할 것 같아, 알 수 없어. 그런데 지나면 걔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뭐 한 거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그것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울 것이지만, 왜 그렇겠어? 왜 외롭겠어? 외롭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지금 화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화자만 이렇게 생각했겠어? 화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통 시에서의 화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공유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화자가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는 다른 누구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복숭아 나무 곁에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니 복숭아 나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혼자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혼자 있어서 외로울 텐데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왜? 지금 뭐 거기에는 수천의 빛깔을 내보이는 것은, 수천의 빛깔을 내려고 뭐 했겠어? 끊임없이 노력했겠지.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낄 새가 있겠어, 없겠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숭아 나무는 노력을 했을 테니 외로움을 안 느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이제 나오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겹의 마음을, 지금 A의 여러 겹의 마음을 아까 우리 뒤에 피우고 싶은 꽃빛 너무 많은, 맞죠? 그렇게 연결했지? 그러니까 뒤에서의 그 여러 겹의 마음이 그 뒤에 두 줄 올라가서 피우고 싶은 그 꽃빛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년이에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제 시간이 흘렀네. 왜? 방금 지금 D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꽃잎에 대한 얘기였지. 꽃을 피우는 것, 수천의 빛깔의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지난 거야. 꽃이 졌으니까.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렇죠. 왜 심심하겠어? 화려한 모습이 없어졌잖아. 이제 지금 다 앞에는 꽃을 펴서 예쁘단 말이야. 화려했지? 벚꽃을 생각하면 돼. 이제 꽃이 지고 났으니 이제 어떤 거야? 수수한 모습만 남아있겠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거기다 묻게 표시합니다. 그늘에서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럼 그늘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복숭아 나무 그늘이라는 얘기는 복숭아 나무 아래 곁에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감도 어떻게 된 거야? 가까워졌어. 해소가 된 거네.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아니죠, 그 복숭아 나무의 본질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거리감이 가까워졌던 거죠. 대신 중요한 건 편견을 지녀서 안 된다는 거지. 그 대상을 가까이서 보고 어떤지 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지레짐작 혹은 편견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작품. 등꽃 아래서. 오른쪽입니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등꽃송이를 보고 난 후 깨달은 삶의 이치를 담고 있다. 어느 날 등나무에 핀 등꽃송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화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애환인 거야. 그리고 등나무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며 너와 내가 모여 조화와 합의를 이룰 때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앞에서도 봐봐. 느티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도 그렇고, 등꽃도 그렇고,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데, 지금 처음에 내가 뭐 얘기했어? 문학은 기본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라고? 문학은 뭘 보여주는 거야? 문학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주된 소재가 자연물이 됐든 사물이 됐든 다 뭐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뭐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인간의 삶을 바꿔서 생각을 하자. 그것이 그 작품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그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밑에 5번째 줄이에요. 결국 화자는 등꽃을 통해 고통을 승화가 무슨 뜻이야? 해소. 해소라기보다는 이거를 극복해서 더 높은, 한층 높은 걸로 만드는 것을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화하고 내면 세계의 평정을 찾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봅니다. 등꽃 아래서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뭐 하는 거야?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구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야, 이렇게 구름 좋은 날 나무 서서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등나무 줄기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꼬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평범한 일이 아니래.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단정적 어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 일이 아니다. 그럼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왜 특별한 일인지가 나와야지.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리는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다시 문장이 기니까 볼게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이유인 거야. 계속 왜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이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 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눈물도 흐르고 기쁨과 슬픔, 다양한 그런 정서들이 있는 가슴에 반발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녹아 흐른다는 거야. 녹아 흐른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섞인다는 얘기인 거지.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 속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그러니 지금 넝쿨쩍 뻗는 것은 이 화자에게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등꽃 속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연입니다. 밑뿌리야 절제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꺼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구석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등꽃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래에서 좀 튼튼하게 기반이 좀 다져져야 그렇게 등꽃송이를 피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 줄기들이 서로 튼튼하게 얽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 결국 무언가를 이루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힘을 합치고 혹은 조화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옷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지금 등꽃 아래서 지금 이제 다 지난 거지. 그러니까 다 지났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깨워줬던 거, 보여줬던 것 계기는 바로 등꽃송이를 보게 된 거였던 거고. 그러니 화자가 지금 기둥에 타고 올라가는 그 등나무 줄기를 보면 예사스럽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우리 앞에서 OX 문제만